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트럼프 메가 타코.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선다. 치킨스 아웃. 이게 이번에도 여실히 확인이 됐는데요. 그냥 확인된 게 아니라 메가 타코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중국과의 관계가 잘 될 거다, 뭘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좀 의외였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도 저희 모닝벨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100% 관세는 협상의 전술이었다.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고 물러섰다기보다도 처음부터 물러설 것을 예측을 하고 한 네.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0일 날 현재 관세 유예 협정이 끝나는데 거기서 특별한 합의가 안 되면 100% 추가 관세하기로 예상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거를 립서비스 한마디 한 거죠.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한다. 그런데 어저께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추가 관세를 하려면 지금 11월 1일 날 관세를 때리려면 지금쯤엔 그 행정 절차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 우리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 네. 서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주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총회 한번 참석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한다. 이러니까 아무렇게 달라진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노벨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이집트 방문 중입니다. 네. 아예 중국은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역을 해서 지난 주말에 우리 만났는데 굉장히 협조적인 분위기다.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경주회담 예정대로 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밤에 타코 쇼였다. 이렇게 그 이상 의미를 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에서 홍콩에서 나오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저게요. 알리바바의 지금 마윈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한때는 중국의 독립 언론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예. 여기서 아예 새로운 용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 중국 압박하는 것은 타코가 아니라 메가 타코다. 자, 거대한 또 하나의 물러서는 쇼다. 그리고 시진핑 결코 타코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이 미국의 협상 이게 트럼프 마음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히토류, 대두 그밖에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대목도 있단 말이죠. 자, 타코라는 게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이런 건데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먼저 공포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먼저 물러선다. 이런 얘기. 자, 시시각각 지금도 트럼프 오락가락 발언을 보면 도대체 트럼프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홍콩 언론은요.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트럼프 말은 항상 타코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타코를 타코한다는 거죠. 항상 물러서는데 네. 어느 순간에는 안 물러설 수도 있다. 예. 그건 트럼프의 굉장히 큰 하나의 폭발 잠재력이다. 자, 이 중국에요. 중국의 그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로 넘어갈 때 이 춘추 전국 시대 중국 역사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단군 고조선 스토리 같은 건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을 웃게 하는 방법으로 봉화불을 올립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도 전부 다 제국들 다 와라. 그래서 쫄랑쫄랑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 달기라는 여인이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웃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타코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칼럼에서 봤어요. 네.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됐냐면 저 투르크족이 북쪽에서 흉노가 쳐들어오는데 이번엔 진짜로 쳐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너무 그 달길한 여인의 타코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왔는데 진짜로 그 북방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메가 타코를 타코할 수도 있다. 조심하자 트럼프. 이런 언론의 비아냥이죠 사실. 뭐 그러나 트럼프의 마지막은 끝 순간까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브로드컴 돌풍. 자, 밤사이 시장 완전히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픈 AI와 AI 반도체 그 맞춤형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브로드컴은 브로드컴이고 요즘 나오는 반도체 관련 계약에 오픈 AI는 뭐 거의 다 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의 핵심을 아주 꿰뚫어지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AI 돌풍의 그 중심에는 올트만이 있습니다. 예. 사실 다른 사람들은 조역이에요.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브로드컴과 계약을 맺었다. 또는 뭐 인텔이 맺었다는 AMD가 맺었다는 등 또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오픈 AI의 지금 고민은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그게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재료비는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 재료비 제공하는 곳이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반도체 칩 사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또는 자 엔비디아 공장을 우리 회사 내에 세워. 그리고 당신들 지분을 우리 줄게. 네. 지금 이게 올트만의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올트만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휘청휘청 하는데 이번에는 브로드컴입니다. 그런데 올트만, 오픈 AI가 움직이는 이 인공지능 돌풍, 지금 인공지능 돌풍이 이미 젠슨 황의 엔비디아에서 오픈 AI의 올트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픈 AI 주가는 안 올랐잖아요. 안 오른 게 아니라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주가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브로드컴 주가가 대폭발을 했고 브로드컴이 올 들어서 주가가 5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시총 10위 안에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제쳤고 이번 계약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계약의 핵심은 오픈 AI가 설계를 하면 그 반도체 칩을 브로드컴이 생산을 한다 이건데 이것은 오픈 AI가 그 GPU 직접 생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엔비디아도 설계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픈 AI 우리가 설계하겠다. 설계해서 TSMC에 맡기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 너희들이 맡아줘. 그러니까 사실 브로드컴은 TSMC를 누를 수 있는 막강한 지금 후보가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우리 지금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칩을 만드는 세계 1인자예요. 퀄컴과 지금 1등, 2등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브로드컴 소개에 제일 밑에 삼성전자 갑질을 해서 한국공정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러는데 바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칩 문제를 둘러싸고 브로드컴이 우리 거 계속 안 쓰면 중간에 뺏어버릴 거야. 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만큼 브로드컴이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강자인데 그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한다 이 얘기는 네트워킹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반도체 생태계에서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AI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것을 일반 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면서 본인들은 거대한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를 갖다 놓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치 스마트폰 칩처럼 그 AI 네트워킹이 돼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그 회사에 컴퓨터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회사나 또는 오픈 AI가 자기들의 교육된 AI를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킹 통해서 교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계약서가 두 가지 핵심인데요. 자, 하나는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서 대행 생산한다. 이것은 네.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브로드캄이요. 올트만의 오픈 AI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지금 클라우드 회사들, 그러니까 아마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회사의 자체 반도체 그 인공지능 GPU를 대량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 올트만도 브로드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캄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 GPU 반도체 시장에 막강한 지금 경쟁자로, 브로드캄은 설계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브로드캄은 회사의 오너십, 어느 나라 회사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네. 원래 출발은 미국에서 했는데 싱가포르의 아바고가 사실상 주식을 다 인수해서, 그리고 이 네트워킹 반도체의 최1등 강자인데,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이 브로드캄도 다 대만계 중국인들입니다. 이렇게 대만계 중국인들이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앞서가 있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 대목은 사실 브로드캄이 해야 될 영역,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이것은 우리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대목을 우리는 지금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오로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HBM에만 목을 메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발빠르게 간다. 그런 면에서 이 엔비디아 돌풍 남의 일이 아니고 반도체 생태계가 또 한 번 크게 변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잠깐 궁금해지는 부분이 오픈 AI는 왜 상장을 안 할까요? 오픈 AI는 그 영업, 그러니까 그 이 회사 자체가 영리 법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트럼프하고도 소송을 만들고, 애초부터 오픈 AI라는 회사는 우리는 장사 안 하고 순수하게 인공지능 하겠다 그래서 네. 구글에서 너무 사업성이 강하다 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집단이 엔비디아고 정관에 아예 그 대목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자를 하고 또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뭐 내년,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상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아직은 비상장사고, 바로 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 회사하고 제휴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오픈 AI하고 제휴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분을 갖는다. 주가가 워낙 낮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 IPO 했을 때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장단점, 다 장기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적 파괴. 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밤사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연구한 경제학자 3인에게 돌아갔는데,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습니다. 박사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파괴해야 됩니다. 부셔 이런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부시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 싫어,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부수는 것은 파괴적 파괴예요. 네네.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것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를 때려 부숴야 돼요. 기존의 시스템대로 하는 고정관념에 있으면 네. 절대 진보하지 못한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슌페트라는 경제학자거든요. 네. 자, 저는 올해 2025년도 경제학상은 슌페트가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슌페트의 제자들이거든요. 예. 자, 경제학에요, 3명의 큰 거물이 있습니다. 자,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네. 어머니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1776년에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걸 네. 경제학의 효시로 치지만 사실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손 외에는 경제학적 분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도덕 교과서예요. 그러나 경제적 인사이트를 많이 줬죠. 그래서 뭐 그 옛날에 선사시대의 경제학자고 실제적인 경제학자 탄생은 1883년으로 봐요. 1883년. 네. 자, 이게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인데요. 이때 태어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슈페트가 생년월일이 1883년이에요. 예. 그리고 케인즈가 동갑내기입니다. 1883년.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상 출생 연도가 1883년이다 이러는데 그 해에 마침 칼 막스가 돌아가셨어요. 칼 막스가 죽고 슈페트와 케인즈가 왔습니다. 이것을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탄생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케인즈는 많이 알지만 슈페트는 좀 많이 생소하죠. 한국에서는 많이 예. 익혀져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대책이 뭐냐 항상 통화를 늘리느냐 세금을 걷느냐 이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슈페트는 그거 아니고 혁신해야 돼. 깨어 부수고 새로 가야 돼. 바로 인공지능 이론. 자, 지금 이 슈페트의 제자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잘 키워야 됩니다. 자, 지금 슈페트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슈페트의 제자 중에요. 그 유명한 제임스 토빈 박사가 있고 또 사무엘슨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을 만든 사실 현대 경제학의 재창조를 한 인물이고 슈페트와 케인즈는 경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맞섰습니다. 굉장히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대에는 케인즈가 이겼지만 지금 케인즈는 죽었다. 자, 지금 거시경제학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경제학은 죽었다는데 그 대목에 아니야 살아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그 한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올해 노벨 수상자들 중에서요. 세 사람 중에서 인공지능이 뜰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도 올해 자 특히 그 인공지능 중에서 그 조엘 모키아 같은 분, 또 아기웅 박사, 하워드, 한국에도 많이 온 분들인데요. 특히 피터 하윗 교수 같은 사람은 한국의 재벌 위주 성장,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 한국 경제 안 된다, 희망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재벌들은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없어요. 창조적 파괴는 누가 하냐? 벤처, 스타트업들이 한다. 네. 뭐 그런 주장도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수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준경 씨. 네. 하준경 씨가 저 노벨 경제학상 하윗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세계 경제에 상당히 많은 이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AI 돌풍이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도움 말씀 참 유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환율 구두 개입. 자, 어제 환율 1,430원 뚫고 올라가니까 정부 당국이 환율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환율이 높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환율 높은 거 좋은 거잖아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얘기죠. 한국은 수출이 잘 되잖아요. 네. 우리 과거에 환율을 높여서 수출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았어요. 뭐 그런 각도에서 현재 환율 높은 것에 대해서 무슨 나라가 디폴트가 되니 나라가 망하느니 호들갑을 떨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다면 환율 높여도 돼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상승세를 막았으니까. 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효과가 있겠느냐. 특히 그 국민연금에 환해지가 막혔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일단 구두 개입 이후의 환율 상황 같이 지켜보고 내일 모레 또 추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트럼프 메가 타코, 브로드컴 돌풍, 창조적 파괴, 그리고 환율 구두 개입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